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포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봤어요. 기사 제목이 경유 티켓 골라 싸게 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 경유 티켓이 그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 경유인 줄 알았어. 디젤.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기사 내용엔 뭔 얘기가 있었냐면 skippled.com이라는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웹사이트가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는 무슨 문구가 들어있냐면요. 대형 항공사에 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시나요? 다음 여행은 스키플레드와 함께 마음 편히 계획하시고 돈을 아끼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있대요. 근데 돈을 어떻게 아끼지? 좀 궁금해서 기사를 더 읽어봤더니 원리는 이렇게 돼 있대요. 보통 논스톱으로 가는 직항보다 다른 곳에 잠깐 들려서 가는 경유 티켓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박 PD는 이걸 아셨나봐. 나는 이게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은 대학 때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신혼여행 때 경험을 많이 하시죠. 다이렉트로 가려는 티켓을 봤더니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경유, 스탑오버라고 하잖아요. 경유 티켓을 사면은 거의 절반 값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택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택시가 우리가 밤에 잡아서 타면은 잘 가다가 갑자기 쓰죠?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신도림이요. 그러면 타세요. 두 명이 타잖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는 한 번 비슷한 거리를 갈 때 고객을 두 번을 싣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탄 사람이든 먼저 탄 사람이든 조금은 깎아줘요. 그래 욕을 덜 먹거든. 아, 그렇군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만약에 인천에서 뉴욕으로 직행을 해버리면은 LA나 이런 데 한번 들렸다가 뉴욕으로 가는 거 아니면 보통은 다른 나라를 들르죠. 싱가포르라든지 도쿄를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인천에서 도쿄를 가는 비행기는 원래 도쿄가 목적지야. 뉴욕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스탑오버를 하는 사람은 도쿄에서 내렸다가 도쿄에서 뉴욕을 가는 비행기로 갈아탄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사 입장에서는 각각의 노선에 남는 자리를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기사에도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 간다 이렇게 했었을 때 비행기 표값이 한 $300 정도 한대요. 그런데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시애틀까지 가면 표값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70로 떨어진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만 가도 되는 사람이 일부러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시애틀까지 가는 표를 끊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나머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 가는 거를 포기해버리면 그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아까 설명드렸던 skippled.com 이 사이트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이트가 오픈되자마자 입소문이 버렸나 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경유지를 목표지로 잡아가지고 하니까 항공권을 훨씬 싸게 사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버리니까 항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있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랑 오르비치가 이 스키플레드닷컴에 소송을 걸었대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이 사이트 운영자한테 수익 감소분 $75,000 우리나라 돈으로 9천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이트에서 하는 게 공정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쥐들이 하는 게 불공정거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트 운영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이트 운영자가 상당히 젊어요. 20대 청년이라고 해요. 이 청년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드니까 한 방송사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가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항공사들이 자기한테 소송을 걸었다.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도와달라. 이런 사연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 사이트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81,000 이상을
시민들이 모아줬대. 이 사이트 운영하라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항공사 입장에서도 놀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오르비츠는 중간에서 소송을 취하버렸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소송은 계속하고 있지만 조만간 포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이 사이트를 그냥 개인 혼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8만 1,000달러가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더욱더 튼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만들고 사이트를 개발할 엔지니어나 이런 사람들도 새로 고용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사이트 개발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이트를 수익 사업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에 팔거나 합병시킬 계획도 없다. 이렇게 자기를 도와준 시민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이 아니네요.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수의 언론과 단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편을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가 공지사항 하나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해 말에 김영사에서 나온 사피엔스 관련된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맙게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이 사피엔스를 많이 사주셨나 봐. 매출이 확 늘었대. 그래요? 네. 그래서 김영사에서 너무 고맙다며 저희한테 책 선물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 PD 박 PD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사피엔스 20권을 싸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방송 나간 그 주에 이 PD님이 20권 자비로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냐면요. 지난번 사피엔스 편이 지난해 12월 18일에 방송이 됐었거든요. 제목이 사피엔스 인류 진화에 담긴 불편한 진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방송을 예전에 한번 들으셨어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방송 내용 중에 가장 감명 있었던 부분 발췌를 해서 팟빵 게시판이나 애플 팟캐스트 게시판 등에 오는 24일까지 올리시면 응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문구를 올려주신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개인 SNS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스크린샷이라고 하죠. 요거를 올려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커집니다. 거의 100%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20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주실까 저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일단 올리시기만 하면 거의 100% 당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피엔스가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근데 책값이 2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2,000원짜리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들었던 감명 깊은 문구 또 스크린샷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많이들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걸 받으셨다가 새해 선물 우리 친구, 애인, 부모님에게 뭘 드리면 좋을까? 이런 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드리세요. 그렇죠. 꼭 내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설날에 조카들 세뱃돈 줘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시다 이러면 이 책을 주셔도 되잖아. 그럼요. 그러면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겹살도 갑질을 한다. 에이? 삼겹살이 어떻게 갑질을 해요? 네, 알고 봤더니 롯데마트가 삼겹살 납품 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거예요. 오호. 어떻게 갑질을 했나? 롯데마트에서 삼겹살 데이, 먼먼 데이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유독 자주 한다는 거예요. 삼겹살 데이를. 그래서 이때마다 거래처에게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납품업체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대로 손해를 보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생색은 롯데마트가 다 내면서 알고 봤더니 그 비용은 거래처에 다 부담을 시킨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달부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삼겹살 가격을 후려치는 건 기본이고 물류비, 카드 행사 판촉비, 심지어 삼겹살을 자르는 데 드는 비용이 또 있다고 그래요? 아 자르는데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네, 이걸 세절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떠넘겼다고 합니다. 아이고 롯데같이 큰 회사가 너무 치사하네. 이러다가는 큰일 보고 뒤도 닦아달라고 하겠어 이거.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국제유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국제유가가 올해도 심상치가 않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32달러 선까지 추락을 했대요. 12년 만에 신저가를 썼군요. 그렇죠. 1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얼마에 거래됐냐면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8달러가 급락을 했대요. 그래서 32.36달러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 10.5% 폭락한 데 이어 6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일부 전문가들은 배럴당 20달러대가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우디와 이란이 국교 단절로 세계 원유 시장에서 패권 놓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보자. 그렇죠. 우리는 석유 생산해서 아무리 싸게 팔아도 네가 죽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야. 네, 치킨 게임을 하는 건데 여기에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도 가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는데 왜 국내 휘발유 가격은 팍팍 안 내려갈까요? 세금이 70%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서 분석한 걸 봤더니 국제 유가가 1달러까지 떨어져도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1,000원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 그렇죠. 설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설 연휴 기차 승차권을 19일과 20일에 예매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요즘은 모바일에서 표를 많이 구하시는데 설 연휴 기차는 모바일로는 살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설 연휴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에서는 아직까지 PC만큼의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나 봐요. 그렇군요. 예. 이거를 일단 가장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9일은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을 20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예매한다고 하니까요. 내가 어느 선을 사야 되는지 이것도 분명히 알아두셔야겠죠.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의하실 게 또 있어요. 한 번에 6장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6명 넘으면 어떡해? 대가족이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 처삼촌 이런 내가 다 사줘도 되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인당 최대 6매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약한 승차권은 반드시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결제를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열차 예매는 오전 10시에 딱 시작한다면 10시 1분만 돼도 예약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거기서는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서버 시간이랑 보통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랑 틀리는 경우가 많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컴퓨터에서 10시가 안 됐는데 벌써 코레일 측의 서버는 10시가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줌 인터넷에 그 서버 시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코레일의 서버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그 예매 시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예.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스윙이라는 브라우저를 깔아야 되죠? 그렇죠. 반올림이라고 아시죠? 반올림. 그 삼성 반도체 대항에서 막 싸우는 분들. 그분들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삼성이 반올림 측의 요구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웬일일까요? 갑자기 사실상 반올림 요구를 삼성 측에서 거의 수용하겠다. 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재용 엉아 체제의 새로운 변화인가요? 그런가요? 아무튼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 여기서 12일 날 오늘이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사무실에서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재해 예방 대책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가 설립돼 종합 검진 그리고 개선사항 이행 점검 이런 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외부의 독립기구에게 맡기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 건강지킴이, 건강연구소 이런 내부 재해 관리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 이후 약 8년 10개월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삼성이 이때만 해도 백혈병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 아니냐. 삼성전자 근로자가 몇 명인데 그중에 백혈병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를 했다. 많이 달라졌네요.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10,000원짜리 커피가 인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봉지 커피밖에 안 먹어서 5,000원짜리 커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스타벅스나 커피빈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커피 전문점에 들어가도 카페라떼 이런 거를 한 잔 마시려면 얼추 5,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5,000원이면은 사실 1-2,000원만 더 보태면 한 끼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커피 전문점들이 이제는 고급화를 내세워가지고 10,000원짜리 커피를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스페셜티 매장을 속속 오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10,000원짜리 커피는 5,000원짜리 커피의 2배 맛이 있는 건가요? 다른 점은 있습니다. 이 스페셜티라 하면 말 그대로 특별함이죠. 뭐가 특별하냐? 일단 커피를 Q 그레이더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커피 품질을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야. 이거는 바리스타랑은 또 다른 사람들인가 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커피를 진하게 먹습니까? 옅게 먹습니까? 그리고 신맛을 좋아하세요? 달콤한 맛을 좋아하세요?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물어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커피를 뽑을 때 손으로 뽑을까요? 에스프레소 기계로 뽑을까요? 이런 것까지 골라준다는 거야. 취향에 맞춰서. 아니 커피를 손으로도 뽑아요? 드립 커피 있잖아요. 난 손으로 짠다고. 드립 커피라고 이렇게 거름종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려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는 기계의 압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립 커피는 그런 압력 없이 자연의 맛을 원하는 분들은 또 이 드립 커피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이런 거대 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거대 기업의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 서울시만 해도
곳곳에 지금 이 스페셜티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급 커피에서 왠지 KTX 냄새가 나. 에이? 이게 뭔 얘기예요? KTX가 생기면서 통일호가 없어졌잖아. 그랬었죠. 그리고 무궁화랑 새마을 배차가 팍 줄었죠. 그럼 어떡해? 울며 겨자 먹기로 KTX 타야지. 그러면 커피도 5,000원짜리 커피가 사라지고 10,000원짜리 커피로 통일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난 봉지커피 계속 먹을래.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어제 저희가 IT 게임 월드를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월요일 순서인 외신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 아시죠?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알고 계시죠? 이름은 몰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 공유 서비스 위워크 창업자인 애덤 노이만. 아무튼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IT 업체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인도에 다 모인대. 인도? 응. 차도 말고 인도? 차도 말고 인도에. 왜 인도에 모이는가 하면요. 16일 날 인도 수도 뉴델리 있죠? 여기서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 이런 출범식을 한대요. 근데 인도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이런 전 세계적인 IT 기업 대표들이 참석을 한대요. 특히나 뭐 큰 IT 행사가 아니잖아. 스타트업 행사잖아요. 근데 이런 유명한 IT 셀럽뿐만 아니라 IT 업체 관계자 무려 2,000명이 모인다. 엄청나게 큰 행사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분들이 인도는 IT 쪽으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능한 인재를 싸게 영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 맞춰서 인도가 지금 IT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 인도의 지금 현 총리가요. 라렌드라 모디 총리거든요. 이분이 2014년에 취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디 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내세운 정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코리아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인도에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를 정부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도가 제조업이 그렇게 굳건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조업을 일으키기 위해선 스타트업들의 힘을 빌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모디 총리가 여기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래요. 여기서 연설을 했었는데 스타트업 육성을 하겠다. 스타트업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미국도 방문했는데 미국 업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인도 IT 스타트업이 유망하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한테 투자 좀 해달라. 이렇게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스타트업 인디아, 스탠드업 인디아 이 행사도요. 말 그대로 모디 총리가 인도의 스타트업들한테 자금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 센터를 설립하고 인도 공과대학, 인도 경영대학 뭐 이런 대학과 어깨를 연결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대로 2,000명이 넘게 몰리고 있는 거야. 아유, 황교안 총리는 뭐 하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인도가 아까 박 PD도 잠깐 얘기했듯이 IT 강국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네. 이젠 스타트업 강국으로 불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인도에서 IT 관련 스타트업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수만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수만 개까지는 안 되고 4,200개 이상 IT 관련 스타트업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3위 수준이래요. 3위. 중국이 1위고 미국이 2위고 그 다음 인도. 우리나라는 인도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특히나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연합회라고 있대요. 이름은 나스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도 스타트업 업체에 유치해준 자금이요. 2014년 2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6,600억 정도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여기서 125%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49억 달러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손정희 회장이 아까 행사에 참석한다고 했잖아요. 네. 손 회장은 벌써부터 인도 스타트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이미 여러 군데 투자를 했어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요. 2014년 10월에 인도의 전자상거래 업체
스냅딜에 6억 2,700만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대요. 그 이후에도 인도에도 차량 공유 업체가 있나 봐요. 여기는 이름은 올라라고 합니다. 차에 올라. 그렇죠. 그리고 호텔 체인도 있는데 OYO 룸스, 그 다음에 인터넷 배달 서비스도 그로퍼스, 이런 업체들한테도 손정희 회장이 벌써 투자를 했대요. 특히 손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도 시장에 모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손 회장이 얼마 전에 구글에서 최고 사업 책임자 일하던 아로라라는 분을 스카우팅해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도 출신. 아니 이렇게 손정희 회장이 인도에 투자한 걸 보면요, 중국이랑 한국에 투자한 거랑 거의 판박이네. 그렇죠. 알리바바도 그렇고 우리나라 쿠팡에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나 중국보다는 오히려 인도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10년 뒤 인도에는 스타트업이 10만 개로 늘어나고 여기서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350만 명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트업이 인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바꿔 얘기하면 뭔 얘기가 될까요? 우리나라 IT 업체들의 강력한 경쟁자가 인도에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중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복병이 인도였군요. 그렇죠. 근데 인도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인도의 총리가 모디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총리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전에 최경환 장관이 있어서 초이노믹스로 불렸죠.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있어서 아베노믹스라고 불렸고 인도는 그래서 모디노믹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셋 중에 모디노믹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저번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세계 경제가 별로 올해 좋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2.9%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인도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줄 아세요? 7.8%. 거의 최고 수준. 더 놀라운 게 올해 한 해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도가 내년 내후년에도 오히려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래. 7.9%까지 높아질 것이고 3년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세계은행이 이렇게 전망을 했다. 그래서 세계은행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지역이 전망이 밝은 곳이다. 블라이트 스팟이라고 이렇게 지칭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중국 다음에 인구 대국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인도가 여러 가지 그동안에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정책을 내놨는데 그게 뭐 한마디로 딱딱딱 들어맞은 거죠. 제조업 키우겠다 하니까 제조업이 진짜 활성화됐고 특히나 중산층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통 중산층 인구를 따질 때 연소득 5천에서 3만 달러 인구 정도를 따지거든요. 근데 인도의 중산층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억 단위예요? 1억 8천만 명. 1억 8천만 명이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유럽에서 잘 나가는 3개국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어. 야. 그러니까 인도의 중산층의 소비 여력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합친 것만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진국 3개가 있는 거나 같네요. 그렇죠. 특히 2014년에 인도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이요 7조 3천억 달러거든요. 이게 세계 몇인 줄 아세요? 3위예요. 3위. 중국, 미국 다음이에요. 이미 인도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요 1번을 제꼈어. 근데 1번을 제낀 게 근래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근래인 줄 알았더니만 2009년에 벌써 1번을 제꼈대. 그러니까 GDP만 보면은 구매력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구매력 평가 기준 GDP를 보면은 국가가 잘 살면서 국민도 잘 사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GDP는 높으나 국민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박 PD가 잠깐 언급한 인구도 이거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구 보너스가 인도 경제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요 1.35%래요. 이거는 중국보다 배 이상 높대요. 그래서 인도가 2025년이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인구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는 많지. 그 중에 특히나 중산층은 많지. 인도 경제가 앞으로는 더욱더 비상할 일만 남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틴 라가드르 총재가 뭔 얘기를 했냐면요. 구름 낀 세계 경제 지평선에서 인도만 밝은 곳이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예외적인 곳은 인도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작살나고 있는데 인도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MS CEO도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타이 나델라. 그래서 인도의 IT 수준 이런 거는 익히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을 제치고 최대 경제국이 될 것이다. 놀랍군요. 그렇죠. 박 PD가 얘기한 대로 글로벌 IT 기업 중에는 인도 출신 CEO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연구원들 보면 국적을 조사해봤더니 인도계가 무려 10분의 1에 달한대요. 이렇게 인도계가 많은 이유가 뭔가 여러 언론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공통적으로 꼽히는 게 그거예요. 인도 공과대학이 MIT나 이런 미국 유수의 대학이랑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학이거든요. 이런 인도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IT 관련 예비 전문가가 해마다 몇 명이 나오는 줄 아세요? 12만 명씩 쏟아진대. 저커버 같은 애들이 12만 명씩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10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던 MS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도 다 인도의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인도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에서 일하는 IT 인력이 진짜 놀라운 숫자입니다. 무려 25만 명에 달한다. 와. 이러니 이게 어느 나라가 여기를 상대를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만 쭉 말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얘네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그리고 맨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신분도 있고 이런 계급 제도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오는 그런 전망과 현실은 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계급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 일을 하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간대요. 워낙 인도 사람들은 영어에 능통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 유학 가는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만에서 5만. IT 관련으로만 유학 가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니 뭐 계급제 때문에 인도가 발전이 좀 더뎌질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선진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인도에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인도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인도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아마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수준의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인도 영화 하나 소개를 드렸었죠. PK 별에서 온 얼간이. 이 영화를 혹시 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린 다음에 보신 분들은 놀랬을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도의 지하철 엄청 깨끗해요. 또 방송국 시설 있죠. 거기 방송국도 나오는데 방송국도 진짜 최신식이에요. 특히나 여주인공이 사는 주택 있잖아.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현대적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영화 중간중간에서 보이는 모습들 중에 조금 후진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되게 저도 그 영화를 보고 놀랬어요. 그러면 인도가 진짜 10년 안에 짱 먹겠네. 아무튼 저희가 차도만 신경 쓰지 말고 인도도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적으로 살아야지.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어제랑 오늘 뉴스를 보시다 보면 미국에서 불고 있는 복공 열풍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복권 중에 파워볼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파워볼 당첨자가 무려 19회 연속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당첨자가 나오면 세계 복권 역사상 최고 금액인 13억 달러.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조가 넘어가요. 1조 5,680억 원. 와, 엄청나죠? 단박에 우리나라로 그분이 만약에 이민을 왔다. 재계 순위 5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의 당첨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미국 사회가 다들 복권 살기 열풍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파워볼이 도대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파워볼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44개 주, 그 다음에 워싱턴 DC, 그 다음에 버진 아일랜드랑 푸에르토리코, 이런 미국령 2개 지역이 있잖아요. 총 47개 지역에서 판매가 되고 당첨분을 발표하는 건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2번 발표를 한대요. 근데 당첨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흰색 공 5개와 붉은 공 1개, 총 6개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흰색 공은 번호가 1번에서 59번까지 있대요. 붉은 공은 1번에서 35번까지 있대요. 그래서 당첨 확률을 계산해 보면 무려 2억 9,220만 분의 1. 엄청 낮죠? 우리나라 로또에 비할 바가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로또 당첨 확률이요 814만 분의 1이거든요. 무려 36배나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당첨이 19번 연속 안 되는 게 좀 이해가 가죠. 예.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파워볼에 열광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미국 주정부들도 난리가 났대. 예. 왜 주정부가 난리가 났는 줄 아세요? 세금? 맞아요. 1등 당첨자가 자기 주에서 이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에 대한 세금이 그 주에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기왕 살 거면 우리 주에서 사라. 이런 홍보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47개 지역에서 파워볼을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세를 걷지 않는 주도 생각보다 많아요. 텍사스주, 캘리포니아, 이런 11개 주든 당첨자한테 주세를 받지를 않는데요. 나머지 주들만 당첨금에 대한 주세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주들에서 혹시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분할로 받을지, 이거를 당첨자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게 크게 차이가 난대요. 일단 분할 수령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29년간 매월 3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원씩 받는데, 매년이 아니라 매월. 근데 물론 이 경우에도 매년 소득세나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시금으로 당첨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첨금이 총액의 약 60%까지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미국 연방법 복권국의 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떼더라고요. 이 세금을 뗀 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주세가 있는 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35개 주. 여기서는 미국 연방에서 뗀 세금 이외에 각자의 주세에 따라 세금을 떼는데, 주세율이 가장 높은 뉴욕주 같은 경우는 8.82%나 뗀대요. 주세를 매기는 지역 중에 가장 낮은 지역은 일리노이주. 여기는 3.75%. 이 정도 되는데, 이 주들이 아까 얘기대로 왜 이번 파워볼에 환호를 하냐면, 주세율이 5%인 캔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등 당첨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세로만 4천만 달러를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4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이 캔사스 주가 올해 예산 부족분이 1,000만 달러래요. 예. 한 방에 4배 세금이 들어오는 거야. 메꾸고 3천만 달러가 남네. 그러니까 이 파워볼이 어느 주에서 당첨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각 주간의 희비가 엇갈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미국 프로 선수들도 트레이드를 할 때 주를 가장 먼저 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 최고의 명문이잖아요. 프로야구 선수인 경우에. 하지만 1,000만 달러 연봉을 받더라도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하면 500만 달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로 가지 않고 그 옆 동네 아니면 중부 클리브랜드 이런 데로 가는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파워볼에 관련된 세금 문제가 이렇게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전 불교신자지만 교황을 진짜 존경하는데, 이분이 2013년 즉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책을 내셨대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신의 이름은 자비.
이 책을 전 세계 86개국에서 공식 출간한다고 어제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비 반대편에는 도덕적 교조주의가 있다. 도덕적 엄숙주의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사랑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규율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세계와 문을 닫고 경계선을 그리는 일밖에 모른다. 이런 지적을 했어요. 특히 자신의 확신에 차 높은 지위에서 남을 심판하고 비판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교황이 뭔 얘기를 남겼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교회로 돌아올 때 신이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정말 와닿네요. 신의 이름은 자비. 근데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불교의 제일 교리가 뭐예요? 자비잖아. 그리고 카톨릭이나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거는 사랑인데 신의 이름이 사랑이 아니고 신의 이름이 자비라고 쓴 게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종교는 타 종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혹시 통하는 게 아닌가. 고수들은 하나로 일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도 하나로 통한다. 그렇겠죠. 아무튼 사랑이던 자비던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서 폭력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자비로 방송을 하고 있죠. 그 자비가 그 자비군요.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